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은양입니다. 지금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까지 기다리느라고 공부 참 많이 했지만 잘했어. 여러 가지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많이 채워주신 여러분이니까 그만큼 책가족에서 작게 정말 했었는데 많았구나. 앞으로 이런 논의를 통해서 정말 좋은 개선 방안들이나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본 발표는요, 뉴욕에 계신 현미 교수님을 비롯하는 아침 모어에서 미국과 유럽 중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뉴욕대 출신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아침 모어라는 단체에서요, 2013년 아토 지원에 의해서 한국 음악 창작자의 발전을 위한 미국과 유럽의 작곡가 및 음악 지원에 대한 사례 연구를 하였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가 자꾸 넘어가 있는데요. 제일 첫 페이지를 좀 해주시면 지금 올라오기도 전에 빨리 꺼내달라는 주문을 받아가지고 사실 이거를 잠깐 제가 설명을 말씀드리면 거의 200페이지가 넘는 책 한 권의 분량인데 그거를 수많은 사례들을 30분에 압축시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도전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창작 음악 시장의 발전과 한국 창작 음악제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고, 그 다음에 한국 창작 음악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굴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4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첫 번째는 미국 전반의 예술 지원 현황에 대한 조사와 또 미국 내에 있는 주요 단체들의 사례 연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특히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한 예술 지원의 현황 조사한 케이스 스터디를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 모든 리서치를 통해서 저희가 연구진이 결과를 모아 한국 실정에 맞는 지원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시험 단계상 설명드릴 수 있는 단체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특히 영국과 독일의 음악 지원을 비교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왼쪽 편에 왼편이 미국이고요, 오른편이 유럽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지만 대부분의 단체와 프로그램들에 있어서 독자성과 맞게성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의 생존을 위해서 단지 정부에 의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체 단체들이나 프로그램 자체별로 대중성과 과감한 펀드레이징을 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술 및 아트 교육, 음악을 포함한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예술만이 아닌 교육안에서의 재정 문제로 항상 위험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미국도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재정적인 삭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이 변할 때마다 제일 먼저 위협을 받는 것이 예술이었고요. 캐피탈리즘으로 인한 대기업 정신과 미디어가 문화를 장악함으로써 상업적 음악과 클래식 음악의 융합이 골고루 발전이 되고 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좀 대중성을 고려하여서 상업적인 음악도 점차 지원을 받고 있는 추세고요. 대중과 함께하는 음악의 창출로 새로운 계층의 욕구가 충족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의 하얀 머리에 정말 60, 70대 이전에 한참 황금기 시대 때 문화를 누렸던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20대 또는 10대의 젊은 음악 전공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점차 참여를 하고 그리고 참여를 하는 편이었고요. 한편 유럽의 경우를 살펴보면 정부뿐만이 아니라 주와 시, 지역과 같이 여러 곳으로부터 문화예술 부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주와 시, 지역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세 단체들에서 미국보다 20배 이상의 오케스트라 단이라든가 오페라 하우스들이 존재를 했고 또 그런 단체들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너무나 숫자가 많다 보니까는 이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방법에
합병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놀랐고 또 한편 부러움을 자아내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은요, 미국의 경우에는 신진 작곡가들이나 아니면 젊은 영 아티스트들 또는 검증받은 중견 이상의 이름 있는 작곡가들 위주의 지원이 좀 많은 편이었었는데, 유럽의 경우에는 그런 전문적인 음악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일반 대중들, 우리 동네에 사는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이상 그런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일반인과 어린아이들을 위한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았고요. 이러한 것으로 보았을 때 이 유럽에서 이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음악이 현유가 잘 되고 또한 퀄리티가 높은 작품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로 인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그리고 지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사회, 역사, 문화를 반영하는 음악에 대한 꾸준한 지원으로 인해서 대중들 전체적으로 관심도가 높았고요. 또한 이해 수준과 교육 수준 또한 높았습니다. 그래서 어줍지 않은 곡에 대해서는 대중들의 그런 날카로운 크리티크 서슴지 않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반 그런 작곡가들 또는 젊은 작곡가들이나 기존 작곡가들도 그렇고 수준이 어찌 보면은 교육을 받은 미국의 어떤 작곡가들보다도 더 수준이 높았었던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상업음악과 클래식 음악을 구분하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유럽에서는 클래식 음악 쪽에 대한 그런 지원 분포도가 더 크고요. 강한 지역별 지원이 그들의 문화 역사의 자부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독일에서 그런 성향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미국 예술 지원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지원은 크게 세 가지로 NEA와 같은 공적 자금에 대한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연방부서와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기타 공공 자금이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재단 또는 기업과 같은 일반 대기업과 같은 민간 부분의 자금 지원도 있고요. 정부 지원은 국가예술지원기금단체인 NEA가 제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일 크게 있고요. 미국 교육부, 주예술분과위원회, 치예술분과위원회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는 개인 및 재단들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펀드레이싱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이것이 아까 앞서의 맨 첫 번째 말씀하셨던 정부 지원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각 단체들이 자기 능력을 갖기 위한 그리고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한 그런 다양한 노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겠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다시금 생각하고 있고요. 자, 미국의 단체들입니다. 맨 위에서부터 NEA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예술 네,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빨리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네, 여기가 NEA고요. 그다음 주, 시, 그리고 시에 속한 뉴욕 시티 오페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 뉴욕 시티 오페라 같은 경우는 새로운 현대 음악을 홍보하고 지원하는 단체로 잘 알려져 있고요. 역할이 또한 큽니다. 그리고 여기에 산하된 프로그램으로 복수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좀 이따가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뉴뮤직 USA 같은 경우는 새로운 현대음악 홍보와 지원을 하는 단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뱅어너 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이 부분도 특이한 부분인데 첫 번째 말씀해 주셨던 교수님 말씀이 굉장히 생각났었는데요. 연주자와 작곡자가 함께 협업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다음에 작곡 선정과 위촉과 그리고 연주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의논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력과 함께 좋은 작품들을 선정해내는 그런 수준, 기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메리칸 컴포저스 포럼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를 통한 교육과 홍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역사적인 음악프로에서의 작곡가 및 현대 음악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카네기 홀과 링컨 센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 카네기 홀에서는 젊은 작곡가와 연주자를 위한 현대음악 워크숍이 굉장히 정통이 나 있고요.
그다음에 링컨 센터의 경우에는 뉴욕 필하모닉이 거기 상주하고 있는 오케스트라 단체인데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뉴욕 필하모닉은 굉장히 미국에서 오래된 그런 오케스트라 단체이기도 하면서 탄푼이라든가 존 아다모와 같은 그런 유명한 그런 작곡가들을 매해 한 명씩 뽑아서 특별한 상을 수여도 한다고 합니다. NEA에서 살펴보면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2013년도에 지원금 분포도입니다. 지금 이 지원금 분포도에서 음악 지원 분포도를 추출해 보면요, 전체 지원에서 12% 정도에 해당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예술분과위원회가 있는데요, 정부 산하 단체 중에서는 두 번째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예술 지원 결과인데요. 뉴욕시티 오페라가 제일 많은 부분을 지원을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복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어메리칸 컴포저스, 그 다음에 백언어 펜 순서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예술분과위원회 있는데요. 사실 나라와 그다음에 주와 시가 있지만은 뉴욕이라는 시 자체가 갖고 있는 굉장한 특수성과 열린 기회와 예술가들, 여러 나라에서 오는 다양한 수준의 예술가들이 있다는 도시의 장점으로 인해서 가장 미국 내에서 규모가 큽니다. 펀딩이. 그리고 5개 지역으로 구분된 다양한 단체, 비영리 기관을 지원하고 있고요. 보다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미션을 쓰고 있고요. 여기 재미있는 것은 소속된 단체가 음악뿐만 아니라 미술, 과학, 문화를 배우고 감상할 수 있는 박물관과 음악볼, 동물원, 과학박물관, 민족이나 인종기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학생들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로 어딘가에 있었을 때 갈 수 있는 그곳에 접근성이 있는 곳에 음악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같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따로 음악을 듣기 위해서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갔는데 거기에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같이 보고 참여하고 그래서 더욱더 친밀감이 발생되고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후원까지 연결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영리 단체 중심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시소속 기관들도 지원하고요. 저소득층을 위한 혹은 그 지역의 단체들을 지원합니다. 이런 직접적인 지원 외에 예술가들을 위한 주택이나 작업장을 제공한다는 그런 혜택도 있습니다. 이런 주택이나 작업장을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미술가들에게는 매력인데요. 또한 음악가들에게도 이런 작업장이 제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주요 음악 단체 활동 사례 연구를 살펴보시겠습니다. 크게 뉴욕 시티 오페라,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리고 뉴욕 뮤직 USA, 그리고 백언어 펜과 음악홀에서의 지원이 있겠는데요. 뉴욕 시티 오페라의 경우에는 복수라는 새로운 작품 리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뉴욕 시티 오페라 수학 분석을 잠깐 먼저 하겠습니다. 그 수학 분석에서 첫 번째 그 스트레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점인데요. 네, 일단 뉴욕시티 오페라 같은 경우는 대중의 오페라라는 그런 목적과 이름으로 혁신과 소통, 그리고 인재와 작품 양성을 위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평균적으로 115개의 음악회와 15개의 프로덕션, 그리고 연간 22만여 명의 관객이 찾는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오페라 하우스로 손꼽힙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계속 늘어가는 비주로 인해서 링컨 센터의 데이비드 홀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한 시즌에 평균 16개의 연주와 4개의 프로덕션만 운영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강점은 관객들로 하여금 높은 만족감을 주고요. 그다음에 참신한 작품들로 젊은 관객들을 이끌 수 있는 브랜드 포지셔닝을 갖고 있고요. 예술가들 사이에서 높은 인지도를 갖고 또 헌신적인 스태프들과 효율적인 운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 약점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페라단이라는 좋지 않은 브랜드 이미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쟁자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보다 낮은 브랜드 인지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페라단이 오페라 하우스를 소유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뮤지컬을 옮겨 다녀야 한다는 점. 그리고 매 연주마다 오케스트라를 고용해야 하는 낮은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홀이 없다는 것이 또 장점으로도 됩니다. 풀피니트를 살펴보시면요. 연주 특징에 맞는 홀과 무대 선택이 가능하고요. 홀을 포기함에 따라 연간 4.5밀리언 달러라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45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작곡가를 지원하는 복수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관객층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오페라를 책임질 미국 작곡가들을 미리 양성함으로써 인적 자원을 확보하였고요. 새롭게 편성된 강한 리더들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한 시즌 전체를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덕션으로만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그로 인해서 청중들의 관객에게 기대 수준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고요. 한편 스레츠의 경우에는 뉴욕 문화를 향유하는 고객층이 감소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웨어하우스는 뭐냐면 오페라 커스텀인데 커스텀을 보관해놓는 그 장소, 창고와 같은 것을 웨어하우스라고 합니다. 이 웨어하우스의 연간 지출 비용이 무려 $50만 달러에 해당하고요. 메트 오페라와 시티 오페라에 독특한 영향을 침범했고, 이 뱀은 브루클린 플레미엄 뮤직인데요. 여기 이 뱀과의 협력으로 인해서 오페라단의 이미지보다는 이 뱀이라는 단체의 이미지 부각이 되는 부작용을 창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르코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 있었던 복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수 프로그램은 1999년 시티 오페라의 컴포저스 인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감독 데브라 드라툴에 의해서 창시되었습니다. 원래는 이런 걸 만들겠다 하고 된 게 아니고요. 이 뉴욕 시티 오페라에 소속되어 있었던 오케스트라가 원래는 12회, 연간 12회간 공연을 하겠다라고 계약을 했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계약을 해놓고 보니까는 2번의 공연 횟수가 비었대요. 그 2번의 비어있는 기간 동안에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해보면 어떨까라고 한번 시범적으로 시작을 해봤는데 너무나 반응이 좋았고 또 이로 인해서 정말로 작품화될 수 있는 좋은 훌륭한 수준의 작품들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이것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미션은 오페라의 대중성이고요. 역시 새로운 작품을 발굴하고 미국 오페라 작품의 홍보와 개발 그리고 젊은 작곡가들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복수의 신인 작곡가로 뽑히게 되면 여러 가지 특성들이 주어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 주간 뉴욕시티 오페라의 전문 오케스트라와 솔리스트들과 함께 리허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에서 15시간의 뉴욕시티 오페라 예술 전문가의 보컬 코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의 뉴욕시티 오페라 지휘 전문가와 피아노 리허설을 같이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에서 30분간 뉴욕 관객들 앞에서 전문 연주자들과 지휘자와 함께 연주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오페라 프로듀서, 후원자들, 에이전시, 언론인들과의 만남을 성사시키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공연에 대한 레코딩을 작곡가에게 줍니다. 한 가지는 이 공연의 레코딩의 경우는 화이트 노이즈를 일부 넣는다고 해요. 상업적으로 판매도 불가능하고 다만 그 작곡가의 포트폴리오가 되어서 다음에 또 다른 더 좋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쓸 수 있는 정도 나 이런 거 썼습니다 했습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위에 상단에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와의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신진 작곡가들에게는 큰 매력이라고 합니다. 복수 프로그램의 참여 자격 및 방법에서는요, 다른 거는요 다 빼두고 이 지원 가능한 작곡자를 보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여야 하고요, 또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장기 체류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로는 또 여기 정식 프로덕션에 초연이 되지 않은 작품이어야 하고 만약 초연이 예정되어 있다면 복수 워크숍 뒤로 미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있긴 하지만요, 실제 이 복수 프로그램에서 뽑히는 작곡가의 작품의 경우는 퍼블릭, 대중들에게 한 번 정도는 쇼케이스가 진행이 됐었던 작품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대중들에게 검증을 한 번은 받은 작품이다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이 복수 프로그램에 뽑힌 작곡가는 이미 상품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뽑았다라는 겁니다. 복수의 심사 기준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인하우스 시스템입니다. 이 인하우스 시스템은요, 심사 공정성과 오페라단의 음악성의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부의 지휘자, 예술감독, 복수 프로그램 담당자, 행정, 또는 재정 담당 디렉터가 심사에 참여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외부의 인력들에게 뭔가 아웃소싱 하거나 뭔가 초빙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서 재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 복수에서는 인하우스 시스템이라고 내부에 있는 모든 스태프로만 심사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이로 인한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은 작품의 성향이라든가 퀄리티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외부에서 심사위원이 올 경우에는 어떤 애는 어떤 스타일이 뽑히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스타일이 뽑히고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 뭔가 변화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는 그 본인들이 원하는 포맷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하는 포맷이라는 것은
대중성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맞춰진 작품이 뽑혔기 때문에 그 작품은 거의 나중에 나오겠지만 40% 정도는 실제 작품으로 무대에 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동받고 있고요. 복수 리딩 스케줄은 단 이틀입니다. 금요일 오후에서 토요일 오후까지 총 이틀에 걸쳐서 진행되고요. 전석 무료 오픈 초대로 일반 뉴욕 시민들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합니다. 컴포지스 라운드 테이블 디스커션을 시작으로 해서요. 한 작품당 30분씩 오케스트라와의 리딩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마지막 순서로는 유명한 성악가들을 초대해서요. 특별 위촉된 작품을 연주하고 이틀간의 프로그램을 마감합니다. 장소는 뉴욕대의 스커버 극장이고요. 사회 심사, 진행은 모든 뉴욕 시립 오페라단의 주요 임원, 스텝, 연주자들로 구성이 됩니다. 이러한 복수 프로그램의 장점을 살펴보면요. 실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투자 정신이 있다는 점, 그리고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뭐냐면 작곡가, 성악 전공 학생 또는 신진 음악가들이 실제 프로덕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무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명한 이미 연주적으로 검증된 단체가 본인의 작품을 연주해주고 또 지휘자라든가 보컬 코칭을 하시는 분께서 작품에 대한 지도를 해주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이다라는 거죠.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행정 및 인하우스 시스템 경영에 따라서 이런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재정적인 손실을 방지한다는 점입니다. 한편 단점으로는 행정 및 기본 철학 유지가 어렵다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틀이라는 그 시간상의 제약 조건 때문에 굉장히 진행상에 또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새로운 작품 선정 기준으로는 미래 투자에 대한 확실성이 있는 작품들만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젊은 작곡가들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있다던가 아니면 네임밸류라기보다도 작품성이긴 합니다. 사실은 이 모든 조건의 첫 번째 작품성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작품의 완성도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작곡가와의 연계성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 전에 여러 단체장들이랑 만남을 주선한다고 했는데 실제 그것이 뭔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프로모션이긴 하지만은 이제까지 진행되어 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다음은 뉴뮤직 USA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뉴뮤직 USA에서는 그 음악홀 먼저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곡가, 특히 현대 클래식들의 음악 홍보 및 연주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어메리칸 뮤직센터하고 닉더 컴포즈라는 두 단체가요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더 좋은 그리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합병을 합니다. 합병의 장점은요, 이전에 각 단체에서 보여진 장점들을 서로 살려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즉각적 대응력이 높아지며 연주의 기회가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합병을 진행해서 기존의 리소스하고 $1 밀리언가 넘는 기금이 이월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미 보유 자금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금 리스크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 있고요. 작품의 창작과 연주의 이 기금들은 아주 풍요롭게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 단체의 역사와 유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생각들을 통해서 독특한 문화를 새롭게 생산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예술가들의 작품을 지원 및 홍보하는 새로운 지원 형태를 창조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 의미가 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뉴뮤직 USA의 온라인 홍보 방식을 잠시만 지금 거의 끝났다고 하는데 이 온라인 디지털 도서관을 보시면요, 아까 전에 저 앞서서 우리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요, 그 디지털 도서관 안에 모든 작곡가들의 프로파일과 악보 그리고 음반들이 너무나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스트림 라디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클릭을 했을 경우에는 바로 그 웹페이지와 연결되면서 24시간 동안에 현대 음악 작곡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 작곡가들 또는 일반 작곡가인데 본인이 그 사이트에 본인의 어떤 정보와 작품을 올려놨을 경우에는 그것이 랜덤리 플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저께 올렸는데 갑자기 제가 올린 그 노래가 같이 지금 플레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올린 저의 프로파일이 소개될 수도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배모노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곡가와 연주자가 같이 진행을 한다는 것에서 굉장히 퀄리티 있는 작품들이 나오고 있고요. 도네이션 방법도 합니다.
그다음에 미국 내 음악회 작곡가 같은 경우 작곡자나 현대음악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 뉴욕 필하모닉 잠깐 좀 보시면요. 링컨 센터에 있는데 1842년에 창단했고요. 미국 클래식 오페라 단체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진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특히 그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여러분들 아시는 신세계로부터라는 것도 이 단체에서 위촉을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작곡가들과 지휘자들이 거쳐간 것 또한 굉장히 특징이라고 합니다. 미국을 빨리 넘어가고 영국과 그다음에 법인 단체들의 지원 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영국의 경우는 교육과 연계된 지원과 더불어 관심을 가짐으로써 미래 음악도에 대한 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학교 출신의 학생을 지원하고 발전하도록 연계성을 구축하는데요. 미국과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내가 혼자서 이렇게 해서 찾아서 해야 이런 식인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대학생, 학생들이 있을 때부터 학교 안에서 뭔가 그런 연계성이 될 수 있도록 차분하게 키워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문화예술 지원과 또 되게 특이하다는 점은 여기 나와 있는데 노령화되는 음악가들의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그 아프거나 그러니까 의료보험 혜택이라든가 사회보험 혜택 그리고 여러 가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재정적인 지원 같은 것들이 특히 나이 드신 그런 음악가들에 대한 복지 혜택이 꾸준하게 끝까지 지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스카처럼 작곡료 및 작품 사용료의 기준화 및 홍보를 통해서 작곡가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작권을 말씀하셨는데요. 미국에서는 BMI와 SPB라고 작곡가들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바스카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적으로는 미국은 경제 중심 및 문화와 기술의 빠른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정책 마련을 위해서 새로운 도전과 발전의 폭과 시간이 앞서있지만 영국은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좀 뒤처져 있다는 점. 그리고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서의 규정적인 발전이 없다는 점. 아시아 시장과의 교류는 극소수이고요. 특히 현대음악 협회들과의 교류와 공동음악회, 학회의 지원이 적습니다. 영국에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설명을 못하고 넘어간다니까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 PRS 뮤직 같은 경우도 이 또한 이런 이거 아까 말씀드렸었던 저작권 관련된 협회이고요. 이 PRS 뮤직, 아까 우리 사운드 뮤직도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이러한 그 영국에서는 그런 아카이브라든가 레코드라든가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또한 지원과 관련되어 있어서요. 세계적으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아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정부가 중점적으로 해서 지원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셀렉터라고 나와 있는데 비정부 기관에서 음악 지원해서 셀렉터 나와 있는데 영국 예술위원회 소속으로 영국의 뉴뮤직을 알리는 목적에서 만든 세계적인 쇼케이스였다고 합니다. 전 영국의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매주 2시간 프로그램으로 소개하는 현장감 있는 국제적인 라디오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아카이브가 있어서 다시 듣기 기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셀렉터라는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여기 나중에 클릭해 보면요, 여기 브리트니 스피어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팝음악 작곡가뿐만 아니라 클래식 음악, 뉴뮤직이라고 해서요, 장르를 불문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장르의 음악들을 같이 올려주고 24시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접근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호응도 좋다고 합니다. 이 페널리 스쿨 뮤직도 저작권 관리를 하는데 특히 영국에서 중요한 점은요, 이 아델버그 또는 아델버그 뮤직 페스티벌인데요. 영국에서는 이런 페스티벌에서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채롭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향유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통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음악제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 시즌에서만 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이후에는 거의 사람들이 찾지를 않지요. 근데 이 아델버그 뮤직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이 아델버그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고 휴양지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많고 그다음에 음악가뿐만 아니라 예술가, 다양한 종류의 조각가나 미술가들이 찾기 때문에 또 그러한 음악을 제외한 그러니까 음악을 포함한 여러 장르와의 협업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도 만나서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가족 공간한 그런 단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홀스트 파운데이션, 구스타프 홀스트 작곡가의 이망인이 만든 재단이고요. 그다음에 벤자민 브리튼, 영국의 유명한 작곡가이죠. 벤자민 브리튼과 그다음에 피어스라는 사람, 두 사람이 또 파운데이션 재단을 만들었는데요. 이 재밌는 거는 이 페스티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재단, 홀스트 재단이나 브리튼 재단이 있어요. 근데 이 브리튼 재단은 브리튼이 또 만든 다른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이 아들곡은 뮤직 페스티벌에도 또한 지원을 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이것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이라든가 뭔가 프로그램과의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는 다 지원을 골고루 하고 있다는 점이고 지원 단체를 따로 만들었다는 것도 특이합니다. 이거 좀 넘겨야 될 텐데. 예, 독일 음악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음악의 경우에는 장점은 정부와 각 지방의 음악위원회, 학교, 음악단체의 연계가 잘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학생 및 신진 현대 음악 작곡가들을 위한 지원 프로젝트와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연주 단체들의 현대음악 작곡가들과의 연계와 협업으로 인해서 지원이나 음악 발전이 오픈되어 있고요. 관중들의 큰 관심과 후원자들의 관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후원자들의 관대함이라는 것은 음악적인 그런 분위기가 사회 전반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세요 했었을 때 왜가 아니라 당연하죠.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면 작곡가와의 연계, 이 협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뒤에도 나오지만요. 예를 들면 오페라, 그러니까 독일의 경우에는 오페라를 문화라고 합니다. 근데 오페라는 우리의 삶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기업뿐 아니라 국민들도 오페라를 그러니까 역사와 사회와 한 나라의 어떤 정신과 그리고 예술과 그런 문화적인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총체 예술로서 제일 우선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오페라를 제작을 하는데 작곡가와 그다음에 오페라 관련된 모든 스태프들을 다 한 번에 뽑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두 2년의 어떤 석사 과정에 준다는 디그리 과정 동안 2년 동안 다 전액 장학금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2년 동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오페라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실무와 함께 실질적인 그런 교육의 혜택을 받는 그런 것들이 아주 특징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외의 기업 및 개인재단 등에서 음악에 대한 지원이 관대하고 지속되는 것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세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이미지 및 나라의 이미지 구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도이치뱅크가 가장 큰 예입니다. 나중에 뒤에 위에 도이치뱅크 나와 있죠.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가 그 기업 지원으로서의 가장 대표가 되는 그런 단체인데요. 실제 이 기업의 이미지만 구축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그 예술에 대한 미션을 가지고서는 또 그 예술의 안에 독일의 정신을 세계적으로 알린다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독일 음악 지원에 있어서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클래식 음악의 지원수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많지만 대중들을 위한 그런 음악의 지원들을 점차 성장해 나가고 있지 아직까지 많지 않았다는 점이고 유럽에서의 활동만큼 미국, 아시아 시장과의 교류가 비교적 적고요. 전통을 중심으로 하는 영국과 경영 및 이익 창출과 연결시키는 미국에 비해서 예술 자체의 특유한 점에다가 가치를 많이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이로 인해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전달된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독일에도 이러한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요. 독일 작곡가 지원 단체로서요. 방송국 SWR이라는 방송국이 있습니다. 그냥 인터넷상으로서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공영방송이나 아니면 케이블 방송과 같은 방송국에서 그 작곡가들의 작품들을 계속 서비스를 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대중들에게 자주 노출시켜주는 그런 기회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오페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프랑크푸르트 오페라 스튜디오나 아카데미 오페라 스테이 같은 경우인데 이런 파리스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이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오페라의 수준은 계속 영원히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다음에 앙상블 모던이라는 단체의 경우에 특징적인 거는 행정가의 도움이 없이 연주자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하고 재정적인 결정 등을 모두 다 회의에 의해서 해결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출신의 연주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글로벌리즘의 중요성을
중요성을 알리는 단체로 인정받아서 도이치뱅크가 또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단체들을 다 보지 않고서는 지금 한국의 네, 그러면은 지금 한국 실정에 맞는 지원 방법에 대한 것은 좀 이따가 토론하는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